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인의 서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책을, 재밌다 그러기에는 사실 심각한 책입니다. 심각한 책인데 아주 간단히 요해가 잘 되어 있다는 뜻에서 제가 관심을 좀 둬야 할 책이라는 뜻에서 재밌다는 얘기를. 북핵을 넘어 통일로, 김태우 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을 최근까지 하셨죠. 그렇습니다. 한 달 전까지. 잘리셨어요? 본의 아닌 일로 제가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습니다. 본의 아닌 일이라 하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규재 TV는 아무 얘기라도 네, 다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일본하고 외교 갈등을 한참 벌릴 시절입니다. 독도 문제 이런 그렇습니다. 거, 이런 네, 거.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죠. 예. 일본이 나쁘다, 반성해라, 라는 글입니다. 사실은 내용은. 예. 그러나 이제 말미에, 그러나 한일 관계는 파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독도 문제가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면 일본이 독도 우리 영유권과 영해 확실히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 체면은 세워줄 수 있다. 고기도 같이 잡고 자원을 같이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언론, 일부 언론이죠. 앞에 부분은 다, 떼놓고. 거두절미하고, 제가 마치 독도 주권을 이렇게 팔아넘기려고 했던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여튼 본의 아니게 보도가 됐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야당 쪽에서 계속 저한테 문의도 하고 공격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명을 했지만, 정치적. 평소에 야당이 좀 밉보이신 모양이죠. 저야 야당에 감정이 없지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펼친 논지가 사실은 이제 예. 또 야당하고는 좀 상충되는 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필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대통령이 보호해 줄 만한 일인데, 그때 대통령이 왜 헬기 타고. 그렇습니다. 독도 다녀오시고, 다녀오시고, 얼마 안 돼서 그 글을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통령께 여쭤봤어요. 네. 직접 여쭤봤나요? 저도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얼마 전에 일인데요. 혹시 미국으로부터 좀 미리 언지를 좀 받으신 거냐? 아니면 미국에 미리 얘기를 하고 약간 동의를 받으신 거냐? 그 비행기 타고 갔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로서 제가 크게 걱정했던 것은요, 지금 그 동북아 구도를 보면, 예. 중국이. 사실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나빠져서 좋을 일은 없죠. 좋을 일 없죠. 네. 근데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하면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 또 일본이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으면 중국하고 협력해서 또 일본은 혼을 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동해, 독도 이런 문제는 북한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의 중요한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죠. 외교적 파탄으로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걱정에서 사실 제가 그렇게 글을 썼고, 또 이제 또 다른 걱정이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정부가 파탄의 길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정부가 이제 또 방향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야 될 때 더 편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정부를 도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리 길을 좀 열어드려야 누군가는 길을 약간 방법이라도 그죠?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글을 썼는데 결국 저 개인만 혼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문제 이런 거 참 우리가 고지고대로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또 대중정서라는 것은 아주 또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의 민족주의적 이상한 과잉 부분이 또 있어요. 네. 오히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네. 아주 그 말초적인 어떤 이 신경증적 반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 문제만 나오면 사실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저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당장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미리 통보나 또는 조율이나 이런 게 된 것 같지는 전혀 않고, 사실 이게 샌프란시스코 협정 맺어질 때 그때 이제 독도가 괄호 안으로 들어갔느냐 괄호 안으로 네. 밖으로 빠졌느냐는 복잡한 논쟁이 있어서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오바마하고 클린턴, 오바마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우레옥에 이제 워싱턴에 네. 우레옥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하고 클린턴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 네.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 대통령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싶은 아마도 그런 약간 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하다가 그 주제는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태우 박사 모셨는데요. 우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규제 TV 이 애청자 중에서는 김태우 박사님의 강의를 뭐 이미 들었거나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워낙 뭐 또 그 강의를 많이 다니셨고 하셨습니다. 50년생이시고요. 외대를 나오셨고 재미있는 것은 대우에서도 좀 근무를 하셨고 금성사 옛날에 지금 LG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LG입니다. 예. LG죠. 여기서도 부장을 역임하셨어요. 뒤늦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국 국방연구원의 안보 전문가로 재출발한 시기가 90년 정도 되셨어요. 왜 이렇게 터닝을 하셨어요? 사실 그 금성사 부장을 할 때는 참 잘 나갔습니다. 33시의 부장을 제가 달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외대 통역대학원 출신으로 동시통역을 했죠. 국제회의. 예. 그래서 부수입도 많고 참 좋았는데 저를 결정적으로 이 안보 공부를 시킨 계기가 또 국제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동시통역사로 일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였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계기를 많이 줬어요. 그때 우리 정신대, 뭐 위안부, 뭐 저는 성노예 문제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종교 대표자 회의였는데 한국 대표가 상당히 일본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대표가 아주 뭐 냉담하게 아는 바 없다라는 식으로 일갈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회의를 통역하면서 굉장히 울분을 느꼈고. 이거 지금 통역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끼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경험들을 국제회의장에서 숱하게 했습니다. 뭐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소국의 시민으로 태어난 게 참 한스럽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강대국병 환자가 된 거죠.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안보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뭐 우리 집사람 아내는 뭐 난리가 났었죠. 수입도 많은데 왜 관두느냐 이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가난한 학문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어떻든 이제 쭉 그다음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국회 정책연구위원도 하시고 또 국무총리실 정보업무 평가위원,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군구조개혁 소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군사, 외교 이제 이런 쪽에 주 활동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이세요. 뭐 주요 뭐 이 논문이나 저서를 소개드리면 핵테러리즘이라는 책을 2007년에 내셨고 그 다음에 시대정신에서 2006년에 북한 핵 감기냐 암이냐 뭐 당연히 암이라고 암이죠 뭐. 주한미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보내야 하나 잡아둬야 하나 2005년이고요.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잘 알아야 한다 2003년. 저승의 바다에 항공모함을 띄웁시다 1999년입니다. 이게 무슨 그게 이제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그게 사실 이제 제목 자체가 제가 가진 강대국병을 그냥 표출한 거죠. 저승바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말이죠. 당시 제가 핵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정부가 그 농축, 재처리 이런 그 핵심 기술들을 포기하는 그런 아주 나쁜 핵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때 같으면 노태우 정부였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왜 우리 위정자들은 이렇게 비겁한 길을 가는가 하는 그런 한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이럴 바에나 차라리 죽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이군요. 박정희 대통령 만나면 저승바다에서라도 국력을 과시하는 조치들 좀 취해보자. 그게 상징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항공모함을 띄우기에는 우리나라 너무 작지 않나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효율성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따지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지스함을 4종가를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 척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일본. 제가 언젠가 일본의 자위대 그 해상자위대인가요? 참모본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때가 한 10년 가까이 전이에요. 그 물어보니까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핵심 말하자면 장착하는 장비들을 이 미국이 안 주고 말하자면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과장. 일본 뭐 가지고 있는 이지삼 최첨단이고요. 또 우리가 만들고 가지고 있는 이지삼들도 최첨단입니다. 율곡 이지스함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지스는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방패, 예. 그 방패의 신 뭐 그런 의미죠. 항공모함은 아니죠. 항공모함 아닙니다. 전투함이죠. 전투함이고 구축함이죠. 예. 구축함 종류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책 얘기를 이제부터 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북책을 넘어 통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종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이 책이 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 뒷면에도 예. 이게 뽑아놓은 얘기가 본문 중에 있는 얘기 중에서 그 그렇군요. 부분을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 제가 하소연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여기 예. 있군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태극기를 거부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건 바텀 라인이다. 예. 정말 그런 얘기를 여기 쓰고 있을 만큼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가 부르지 않는 정당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 문재인 후보는 NLL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안보관 대북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얘기는 조금씩 이게 국민들에게 잘 안 먹히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뼈대는 사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14 남북 정상회담인가요? 거기에서 NLL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지는 것 자체를 어떻든 그 과정에 있었고 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이 책 차례가 이렇습니다. 제1장 핵무기는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2장 핵무기는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냐. 3장 북핵의 예쁜 얼굴과 미운 얼굴. 4장 좌파적 망상과 우파적 착각. 제5장 최종병기 3축체제 6장 통일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챕터별로 조금씩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핵무기는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것은 핵에 대한 무슨 핵정치 또는 핵군사에 대한 개관같이 들립니다. 예, 이 책이 크게는 다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핵 얘기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예. 핵 얘기를 한 이유는 북한 핵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한다 예. 하는 배경을 1장, 2장에서 쓰고 있는 거죠. 다른 핵무기에 대한 상식이랄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혹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생소하지만 들으면 금방 아실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장에 핵무기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건 예. 어떻게 보면 설명적인 부분이죠. 실제로 세계 핵무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예.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다. 예. 그리고 왜 나라들이 이 핵무기를 탐하는가. 이제 여기에 소위 이제 핵 정치라고 하는 요인이 예. 상당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북한 핵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특별히 강대국의 전유물인가 이렇게 물었죠. 예.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핵이야말로 영화 두사부 일체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뭐 보셨습니까? 두사부 일체를 보면요. 예. 이 조폭의 세계에서 이 왕두목이 있고 두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똘마니들이 있습니다. 예. 그 두목급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똘마니들은 걸어 다녀야 되고 예. 또 두목들은 커피잔에다가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폼나게 마시지만 똘마니들은 종이컵에 마시는 겁니다. 예. 이 핵세계는 엄청난 차별적 세계입니다. 강대국들만이 주도하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그런데 이제 그게 100% 나쁜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핵서클을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중규모 또는 중소규모의 국가들을 이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측면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핵세계의 양면성인데요. 예. 한쪽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별성, 힘센 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차별성, 예. 이게 아주 나쁜 부분이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약 강자들이 핵 질서를 장악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지금쯤 전 세계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한 60개국, 50개국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을 사용한 전쟁도 여기저기서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들이 독점을 하면서 핵 질서를 굉장히 틀어잡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질서에 순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불쾌는 하지만 질서는 질서인 거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을 수 있다. 그 인근한 예로 말이죠. 지금 이제 핵클럽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9개 나라인데요. 예. 9개 나라인데 지금 이 핵 질서에서 공식적으로 이 명함을 파준 나라들, 그러니까 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준 나라. 행시한 나라들은 미국,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대국이거든요. 예.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북한 이 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이란도 이란은 아직 아닙니다. 이란은 아직 아직 아닙니까? 아니고. 요즘 이제 한창 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가 이미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고. 북한이 있고. 근데 북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예, 얘기입니다. 예. 이제 북한 편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든 그게 이제 그 패권적 차별성 이긴데 예. 그러나 만약에 그 독점하지 않고 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인류가 훨씬 더 위험해졌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야 예. 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 이외에도 핵을 가지기에는 재정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이 넘치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독일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예. 그럼 이 나라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 차별적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질서를 순응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차피 국제 정치가 강대국들이 앞서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질서가 바로 국제 정치 질서입니다. 이 힘의 차이를 인정한 예. 겁니다. 그게 뭐 이제 굳이 가져야 할 실익도 없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일본 같은 경우는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설도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적어도 핵 보유를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을 한 것이 카터 당시 미 행정부의 어떤 견제를 불렀고, 그것이 김재규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저는 지금 거의 인정이 되는 주장이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연결고리를 제가 확실히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런저런 증거가 뚜렷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예, 증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인도는 어떻든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죠. 그냥 사실상 인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네 나라가 예. 다 각자 특징을 가진 모델을 통해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 스타일을? 예. 그 인도 같은 스타일은 군대 갔다 온 아들 담배 피우기 모델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통상 중학생, 고등학생 때 담배 피우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나죠. 예. 근데 군에 갔다 온 아들이 담배 피우면 아버지가 못 말려요. 모른 척 그냥 하는 거죠. 모른 척 해주다가 어느 순간 인정하는 거죠. 그 인도는 이제 군에 갔다 온 아들이죠. 이미 덩치가 커졌고 개인 소득은 낮지만 전체 국가 인도는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고 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독점권 가지고 인도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다 알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 가서 인도가 핵실험을 한 것은 1998년입니다만 예. 2006년에 가서 미국이 인도하고 핵 협약을 맺습니다. 사실상 인정해 준 거예요. 예, 이제 서자에서 적자로 인정해 준다.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게 무드가기, 무드가기 모델인데요.
뭐 인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뭐 이런 건가요? 그것보다는요, 그 1979년에 그 소련이 아프간 침공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이 소위 반군을 지원했죠. 아. 그 반군 기지는 전부 다 이 파키스탄 지원 없이는 예, 운영 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파키스탄이 이 중요한 동맹국 역할을 했는데 파키스탄은 그 미국의 수요, 갈급한 수요를 들어주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계속 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모른 척. 어찌할 수 없는 묻어간 거죠. 묻어간 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물 교환형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나라 덩치는 작지만 미국 안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적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생존이 미국으로 봐서는 그 중동 정책의 창구입니다. 예. 유일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예, 그렇죠. 나라고. 예. 그래서 나라는 적지만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그 대신 핵 보유를 방조받은 거죠. 예. 주고받은. 말하자면 이제 뭐 네. 아랍 세계의 어떤 쐐기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북한 모델인데요.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마카파 모델. 왜냐하면 북한은 인도처럼 그렇게 강대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예. 또 이스라엘처럼 뭐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집요한 의지력을 가지고 돌파한 거죠. 그래서 참 북한의 경우가 참 특이한 모델이다. 그 대신에 북한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라고 하는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